달라진 입시제도 알고 계십니까? 학교생활계획 충실하게 세우셨나요? 통합형 수능 그 전략은 세웠나요? 톡 치면 탁 나오는 고교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이유 있는 수다 입시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8 대입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세하게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출연진 소개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교사 조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부속 영석고등학교 교사 김용진입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도부터 한번 소개하고 시작해 볼까요? 수능이 선택형 수능에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수능의 경우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으로 국어 그리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었다면 이제는 국어, 수학 그리고 심지어 탐구 과목에서도 사회, 과학의 선택 과목 없이 누구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되게 공정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졌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게 되고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2와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계 입장에서는 수능에서 조금 내용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수학이 좀 쉬워졌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변별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딱 한 줄로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과목 선택과 관련된 혼란이 예상된다. 내신 등급이 우선이냐 아니면 학과 연계 과목이 우선이냐. 저는 상대평가가 강화되어서 유감이다. 학생들한테 힘든 것은 상대평가 자체이지 그게 9등급이냐 5등급이냐가 아니거든요.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구조가 수능부와 학생부가 적절히 섞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가 뭐가 다르지? 또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생부도 하고 수능도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교 입장에서 먼저 한번 좀 여쭤볼까요? 뭐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과정에 맞게 고등학교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2028 대입이 적용되는 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것은 과목 개설의 다양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도 등급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기가 흥미 있는 과목, 좋아할 만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 등급 산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과거에 개설했던 일명의 소인수 과목, 한반짜리 과목 이런 것들을 개설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도 그 과목을 선택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과목 개설에 축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등급을 잘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상대평가 구조에서는 이수자 수가 좀 많은 과목을 들어야 유리한 게 아닌가. 정말 이수자 수라는 게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일단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2028 대입에서는 5등급 체제가 되니까 1등급은 1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가 150명이 있어요. A 과목에 100명, B 과목이 50명이에요. 그랬더니 숫자 많은 과목이 유리하다고 1등부터 10등까지가 모두 A 과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등인 학생은 나는 B 과목 가면 내가 자동으로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숫자 많은 과목이 유리하지? 학생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통합형 수능 바뀌고 나서 이제 제일 걱정이 대학들이 하는 입장은 자연계의 경우에 미적분2, 기하 뭐 이런 과목이 빠졌고요. 탐구 영역으로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했던 과학의 투 과목들 이런 과목들이 실질적으로 수능 범위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수능에 맞추면
파행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이 실제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시만 보내겠다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사회과학을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복습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임시석 사정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시에서조차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2015 교육과정에서도 과학 2과목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보는 과학 원과목의 수업을 진행할 거야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게 실제로 운영할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그 심화 수학이라는 게 5교시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심화 수학의 출제 범위가 미적분 2하고 기하였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자연계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 2하고 기하의 내용을 모르면 저는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는 자연계학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적분 2나 기하는 반드시 선택하고 가야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할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만 보면 굳이 어려운 과목을 듣기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어려운 이런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수능에 올인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파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그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조차도 등급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겠지만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는 어쨌든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하게끔 그런 과목 선택 지도가 저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차이, 뭐 이런 어떤 비교를 해본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급 산출되는 과목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크게 2015하고 2022가 학교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년에 올라갈수록 그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의 내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감은 좀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서 대학들은 대입 전형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까? 솔직히 고등학교는 그게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수능도 변별력이 일단 낮아졌고 또 학교생활기록부는 9등급으로 나눴던 걸 5등급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수시 따로, 정시 따로, 교과 따로, 종합 따로, 논술 따로, 실기 따로 다 따로따로 운영했던 것들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적절히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수시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평가를 하되 거기에 뭐 수능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학생부 종합은 약간 그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게 좀 터부시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좀 따져봤을 때 수능 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일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교과 전형은 말할 것도 없이 뭐 일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10% 이내가 1등급이니까요. 지원자가 1등급 안에 다 들어온다라면 교과 성적만 갖고는 뽑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저를 높이든지 다른 평가 요소를 결국은 붙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잠깐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정시 수능은 더 심각하죠. 특히 자연계의 경우에는 미적분 공부하지 않고 과연 공학계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특히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 원투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대학 와서 해도 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듣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 수능 전형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씩 그러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뭐 김영준 선생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 일단 교과 변별력이 낮아진 것은 뭐 당연히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전부 1등급의 범주에 들어온다라면 대학 입장에서는 정량평가를 가정했을 때 원점수라든지 이번에 특히 석차 등급 외에 성취도 A, B, C, D를 같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원점수나 절대평가인 성취도를 같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학의 입장에서 원점수를 반영하거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것은 아마도 5등급제가 되면은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으로 5등급 전환을 좀 해봤습니다. 몇 개 학교들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극상위권을 제외한 모든 성적 구간에서 줄이 다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아서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어떤 대학에서 중요한 과목을 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교과 전형 자체의 단점, 정량평가 자체의 단점을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 원점수를 반영하거나 성취도를 반영하는 것도 역시 그 기능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5등급으로 만약에 줄이 안 쓴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5등급을 해서도 줄이 쓴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럼 조망희 선생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현재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이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을 수학과학으로 한 7과목 정도 듣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안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한 6과목 정도, 한 13과목 정도를 2, 3학년 때 듣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등급이 4%고 진로 선택 과목 A를 저는 그냥 50% A의 비율들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현재 2015 교육과정 체제에서 1등급과 모두 A를 받을 그런 확률들을 한번 계산해 봤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왔을 때 융합선택까지도 모두 등급이 나오니까 그 13과목을 모두 1등급 10%인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2015 교육과정 체제가 더 유리합니다. 즉 등급 나오는 과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두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확률만 계산하자면 진로선택 과목 때문에 1등급과 성취도 A와 모두 1등급은 진로선택 과목 때문에 2015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등급까지가 11%인데 1등급이 10%니까 모두 다 1등급 맞는 학생들이 2에서 적게는 2%, 많게는 4%. 저는 그냥 보통 두 반에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사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5등급으로 바뀌더라도 과목 수나 이런 게 늘어나니까 변별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극상위권. 네, 최상위권 올 1등급.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9등급 제도에서 1.5등급과 2.0은 우리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5등급으로 바뀌면 아마 1.2야 1.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도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현재 기준에서는 1.5, 2.0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근데 5등 바뀌면 1.2, 1.3. 이 0.1의 차이가 정말로 클까? 그래서 오히려 대학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거꾸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리 남양주 지역에 슈퍼넷이 1.0 없습니다. 어느 학교는 1.0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진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라는 1등급 비율 때문에 모두 1등급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1등급이 10%니까 분명히 모두 다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생길 거거든요. 즉 전교 1등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최상위권 대학교 또는 최상위권 학과에서 단순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기가 과연 쉬워질 것인가? 그럼 대학들은 그렇게 최상위권 학과나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과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저는 그런 고민들도 들거든요. 이제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뭐 이런 이제 고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전부 1등급인 학생과 뭐 한 과목이 3등급 또 뭐 2등급 뭐 이런 정도 받은 학생이 있다라면
2, 3등급 한 과목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보기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서류 평가를 그래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종합평가, 뭐 서류평가 이런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도입하려는 대학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교과 전형을 학생부 정량평가로 그러니까 교과 정량평가로 10% 이상 이렇게 또 선발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을 종합전형으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결국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한 뭐 20-30% 비율 정도를 서류평가라는 이름으로 종합전형과 좀 유사한 형식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서류평가를 좀 한다라면 일부 좀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과백을 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대학들이 생길 수 있으니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그때 이제 나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수능 최저를 강화한다. 혹은 수능 최저를 신설한다. 두 번째, 면접을 본다. 세 번째, 서류 평가를 한다.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면접은 대학 입장에서 행정력이 일단 아주 많이 투입돼야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또 학생을 볼 수 있는 인원수도 또 한계가 명확하게 있고 열심히 면접을 했는데 이 이탈률, 충원율이 높아가지고 한 2, 3배수가 빠져나간다는 가정을 해보면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못 본 학생들을 대학이 뽑아야 해요.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면접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하는 대학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학력 인구가 계속 주는 상황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수능 최저를 높였을 때 최상위권 대학들도 수능 최저 때문에 미달 나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를 지금 단계에서 만약 더 올렸다가 교과 전형에서 미달 나는 사태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는 뭐 경희대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교과 종합평가, 서류평가는 기간을 충분히 좀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볼 수도 있지만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해당되는 세부능력 특기 사항하고 성적 정도만 교과 전형의 취지에 맞게 수업 제대로 충실히 따라갔는지 또 과목 선택은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수의 대학은 서류평가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학생부 종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연장선인데 뭐 교과랑 종합이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종합전형에서는 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목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개정교육과정은 고교 학점제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교육과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양한 선택을 하려면 절대평가로 갔으면 선택지가 좀 넓었을 텐데 상대평가라는 또 이 제한이 딱 걸려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과연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할까요? 이제 지금 현행으로 고등학생들에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도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등급을 냈죠. 이 과목이 유리하지 않나요? 저 과목이 유리하지 않나요? 등급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많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학생은 정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 수강자 수가 굉장히 적은 걸 알면서도 저는 이 과목이 좋으니까 할 거예요 라고 아주 꿋꿋하게 듣는 학생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학교 내에서 진로학업 설계지도 즉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수할 것이냐에 대한 이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요 오히려 대학에서 종합전형 평가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집 단위는 우리는 이 ABC라는 과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과목을 이수하고 온 학생 혹은 이수할 수 없었던 학생, 이수할 수 있었지만 이수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나누면은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어떤 구분점이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미 뭐 대학들이 공동 연구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학업과 비학업으로 나누는 대학도 있지만 학업, 진로,
공동체 뭐 이렇게 나누는 대학도 있는데 서울 뭐 주요 5개 대학은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그런 다양한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세웠고 그래서 자연계의 경우에는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런 이름으로 물리 공학 계열을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학 원투 정도는 듣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걸 너무 세밀하게 너무 이 권장 과목을 많이 제시하면 또 다양한 과목 선택을 오히려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대학의 숙제이고 요즘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단 방향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입시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인문계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권장 과목은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국문과 가려면 어떤 과목을 가장 잘해야 될까? 당연히 국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영문과 가려면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본인의 관심,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그 과목의 우선순위는 존재한다. 같은 2등급이라도 수학과학이 1.5고 영어와 국어가 2.5 평균적으로 2등급인 학생과 국수영과가 균등하게 2등급인 학생을 비교한다면 아마도 대학의 선택은 자연계라면 수학과학이 1.5 인 학생을 선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인문계든 자연계든 이 과목 선택은 학생부 종합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방금 진로 역량과 관련된 과목 선택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학업 역량이라는 포인트에 학업 성취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성취도 이 부분들에서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우리 내신하면 석차 등급 뭐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좀 됐는데 학생부 종합은 석차 등급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평균과 원점수 또 뭐 표준 편차까지 고려해서 뭐 당연히 1등급을 좋은 학생으로 봐야 됐지만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3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절대평가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과목을 잘하는 우수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학생부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석차 등급만 주는 게 아니라 절대치에 대한 ABCD도 주니까 그 내용을 같이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걱정은 있죠. 또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본다고 하면 또 원점수나 평균이나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 인위적으로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되긴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활용하는 구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변별력 문제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뭐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아마 이제 수능 최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가정하는 게 맞느냐 이 고민이 이제 걸려 있는데요. 이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챗 GTP 뭐 이런 것도 활성화되면서 세무능력의 특기사항의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양적으로 채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잖아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또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문제도 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자료만 전적으로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기초적인 자료를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수능에 대한 부분을 일부 활용을 하고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업 태도와 일성적 관점들을 초점 비중을 조금 높인다면 학교생활과 기초학력 자체를 같이 보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은 2028이 되면 오히려 학생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의미로 봤을 때 영역별로 뭔가를 다 나눠서 교과 따로 종합 따로 수능 따로 이런 구조보다 수능에 대한 기초 역량 수업 활동에 해당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오히려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뀐 수능이 매력도가 없어요. 저 수능을 잘 보는 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아이인가? 그러니까 그 매력도가 없는 수능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졌으니까 하나의 세부적인 평가 요소의 개념으로 이게 교과 전형이나 뭐 논술 장소로 높은 최저가 아닌 조금 더 완화된 최저 기준을 두는 대학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마다 조금 다른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 부분 말씀 나누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평가는 저희가 반영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걱정이 그러다 보면 A, B, C, D, E의 3등급인데 A를 만들려고 하는 학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들부터는 대입 전형 자료에 과목별 평가 보고나 또는 운영에 대한 특기 사항들을 또 세부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아주 쉽게 수행 평가 비율이라든가 이 과목이 공동교육 과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발표되니까 그러면 수행 평가 비율을 몇 % 하는 게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성취도가 얼마냐까지도 고려한 평가보다는 어쨌든 상대평가다 보니까 1등급을 안 나오게 하거나 또는 동점자가 많아져서 1등급 숫자가 적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등급 산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최우선적인 고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성취도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그 수행평가에서 아이들이 받는 점수를 전체적으로 높여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평균을 올리고 지필평가에서의 어떤 세분화된 점수로 등급을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성취도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성취도별 비율도 저희가 같이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의 비율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과연 그 교과에서 A에 속한 아이들을 정말로 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의 고민거리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무조건 성취도만 높이는 포인트보다는 적절하게, 그래서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자신의 어떤 해석의 기준으로 이 정도의 성취도 A의 비율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필평가 점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위적으로 성취도별 비율과 이런 모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변경된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비율을 대학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비율은 뭐 정량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수행평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부정적일 이유도 없고 또 지필평가 비율이 높다고 긍정적이게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만 원점수나 평균 성적이 뭐 수행평가의 경우에 대체로 학생 간 점수 차이가 좀 적게 나고 기본 점수를 좀 깔아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균이 좀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을 알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대학의 입장이었는데 고교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다 보면 재량권이 좀 떨어지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학교 간 이런 어떤 차이들을 보정하는 수단 정도로 사실 대학이 많이 요구를 했었죠. 지필과 수행의 비율만이 아니라 지필의 평균과 수행의 평균도 좀 같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수행 평가를 정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수행 평가만으로도 변별력 있게 하시는 선생님과 진짜 수행 평가는 그냥 점수를 퍼줘 가지고 하는 선생님이 좀 더 구별이 확실히 되면 대학에서는 좀 더 평가도 편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시는 선생님들도 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미수하는 학생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40%를 넘기려는 어떤 그러한 비중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성취도의 어떤 즉 미수 학생들을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 노력들은 아마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취도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성취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고 지금 또 종합전형으로 보면 일단 과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종합전형 전체로 보면 변경된 제도로 인해 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뭐 충분히 변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종합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를 통한 게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변별할 수 있고. 저도 2022 교육과정에서 가장 평가가 수월한 전형이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정시 수능 전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또 민감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수능에다가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시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서울대학교가 2028 대입 전형을 포럼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하는 서리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요? 수능 100으로 뽑을 수 있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데요. 그런데 자연계의 경우 미적분, 기하, 그리고 또 과학의 주요 우리 과목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학생부를 반영해야 되는데 교과 서류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느슨한 정도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평가를 반영할 거냐 이런 정도 고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우리 이제 뭐 대학은 설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능 성적 외에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능 성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어떤 능력, 역량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아까 자연계를 예로 드셨으니까 자연계 모집 단위 같으면 미적분투나 기하, 과학에서 물리학이나 화학 계열의 과목들을 이수했느냐, 또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건데 이거를 정량평가로 반영해서 과연 확인이 가능한가? 정량평가로는 어차피 미적분투 안 들어도 확인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보고자 하는 대학은 정성적 요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학생들 중에 학교 생활에 대한 성실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결 부분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는데 정실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출결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무조건 국어 시간에도 수학 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거꾸로 정시에서도 만약에 학생들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뭐 선택 과목, 권장이수 과목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활용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과목 선택 지도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을까요? 검정고시 논란하고도 또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고등학생들이 중간에 내신 안 나오면 그만두고 그냥 수능에 올인한다는 학생도 있던데요. 한 10,000명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을 대학은 적절히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혹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를 했는데 이 수능 성적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위가 기존에 이제 다른 대학들로 비교하면 한 90% 정도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교과 역량평가, 정성평가를 반영을 했더니 수능 100분위가 85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를 반영한다고 해서 합격성이 쑥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어렵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이제 정시 모집은 수능 반영 방법, 뭐 또 계열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두 과목이 이제 제일 문제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영역별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한 과목만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만 놓고 보면 자연계 학생들은 통합 과학만 반영을 하면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현재 2015 교육과정 선택형 수능에서는 공통 어떤 그 과목의 비율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인문계열 수능과 자연계열 수능으로 수학에서도 미적분 계열과 학통, 그다음에 탐구에서도 사회과학으로 구분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뀌는 공통형 수능에서는 없어진 그냥 모두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인문계열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자연계학과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냥 원인 하나입니다. 수학. 수학에 자신 있으면 자연계학과를 가는 거고 수학에 좀 부담감을 느끼면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자연계학과 또는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짓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지금도 서울대나 서강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통합
비율들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그냥 똑같이 국, 영 같은 비율로 어떤 선발하는 대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탐구에서 사회 하나만, 과학 하나만, 또 둘 다. 근데 아까도 지금보다는 쉬워진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과목만 반영해 버리면 변별력 확보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학생을 좀 더 변별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강한 대학은 사회하고 과학을 둘 다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조금 내려오면 뭐 국어하고 수학에서의 반영 비율로 계열별 학과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사회 볼 거야, 또는 우린 과학 볼 거야, 아니면 우리는 사회나 과학 중에서 잘한 거 하나만 볼 거야 라고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대학교들이 저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정도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정시도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 대입전형 설계와 관련되어서 이제 고교 입장에서 뭐 경희대도 있지만 다른 대학들한테 이렇게 바라는 점 있으면 좀 두 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형의 방법들을 고민할 때 고등학교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신 성적 관리,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의 관리,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준비, 거기에다 일부 상위권 대학은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준비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고등학교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의 이수, 이것이 결국은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논의에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뭐 나눈 내용으로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다수 전형에 다 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못하면 대학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짜여질 것 같고, 그런다라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너무 또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학생부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8 대입제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편은 입시톡 2부 학종, 학업 역량이냐, 진로 역량이냐 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